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규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오늘 데일리 디펜스는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대적인 충돌로 대규모 확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번 주 들어서 각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조금 주춤하죠. 우크라이나가 9월부터 러시아의 전략 탄약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몰래 숨겨놓은 대량의 드론들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 인텔리전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 해리스 부통령은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6%, 해리스 부통령이 45.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 해리스 부통령이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주춤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플로리다를 덮치고 있는 허리케인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고, 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제조업 중심 지역, 이 경합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것은 마치 생물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개표함이 열릴 때까지는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각각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두 가지 가능성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우리 위정자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50일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해서 정확하고 치명적이고 놀라운 타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의사를 천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181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미국과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이란이 이를 빌미로 해서 NPT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무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인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전면전으로 그리고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이란과의 전쟁은 좀 껄끄럽겠죠.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뒤에 보복 타격을 해도 할 것 같은데, 아직 미국의 증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모전단과 전투기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아랍 국가들과 포괄적 휴전 회담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누구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 10월 8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죠.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포괄적인 휴전을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니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북부에 병력을 다시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의 일방적으로 소탕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완전 박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변수,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전면전 발발 같은 변수가 없다면은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에서 이 휴전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란 NSC의 이란 의회 의원 40명이 핵무장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금 당장 구축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하메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핵무장에 대한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란 내부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를 면담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힘을 합쳐야 영내 안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의 입장에선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사우디라도 일단 최소한 중립국으로라도 만들어 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국제 정치적으로도 이란과 사우디는 적이죠. 올해 초에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하긴 했지만은 좁게는 중동에 패권을 두고, 그리고 좀 장기적이고 넓게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결이죠. 사실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슬람과 기독교, 이 두 종교 간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국가가 손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이 다급해서 먼저 사우디의 화해 손을 내밀기는 했는데, 이 이란 외무장관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사우디가 됐든 카타르가 됐든 UAE가 됐든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기에 영공을 제공할 경우에 적으로 간주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죠. 막상 위협을 꺼냈는데 실제로 어떤 공격이 가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빈 살만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중부에 있는 홈스에 자동차 공장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곳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란 군사 조직의 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시리아 국영TV는 이것을 공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하데라에서 무슬림이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행인 6명을 무차별로 공격을 했는데 정말 아찔한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 CCTV를 캡처한 부분인데요. 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공격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의 뒷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유치원 공격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영국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그 시설에 17세 무슬림이 가가지고 칼부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공격이 밉고 이스라엘의 보복을 하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보복과 교전의 의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 경찰, 이렇게 무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싸워야지, 어떻게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심지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자는 제압됐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최고형에 처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레바논 경찰이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 억류했습니다. 레바논 경찰에 따르면 영국 여권을 통해서 2주 전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미국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베이루트 시내의 헤즈볼라 시설을 염탐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일단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류를 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어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 국적, 영국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계속 억류하고 있다가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은 시오니스트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약속의 땅 망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이런 막말을 퍼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내부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튀르키예가 신형 전투기를 구하지 못해서 독일의 유로파이터 구걸을 하고 있죠. 원래 8월달 나토 회의에서 숄츠 총리와 유로파이터 거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니까 유대인에 대한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이 유로파이터 거래를 차단해버렸죠. 최근에 독일이 어뢰와 미사일 같은 것을 일부 튀르키예에 판매를 하면서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를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 에르도안의 막말 때문에 이 유로파이터 거래는 다시 또 요원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에 집결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나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산둥항모는 이 하이난다오가 모항이죠. 사냐 해군기지에 항상 주둔을 하고 남중국해에서 주로 작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돌아온 랴오닝이 필리핀 군도를 관통을 해서 이 사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랴오닝에는 중국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J-35가 탑재가 되어 있죠. 아마도 하이난다오 근처에서 이 산둥항모와 크로스덱, 그러니까 함재기를 서로 교체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산둥항모의 이 신형 전투기를 운용하는 그런 실험을 실시를 하거나,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띄워서 최근에 계속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이나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10월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투는 24시간 동안 149건이 있었다. 적 점령군을 저지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요. 병력과 전차, 장갑차와 차량의 전과 숫자는 어제보다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는 이따가 메인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러시아군의 토레츠크 방면, 이곳에서 추가 진격을 해서 시가전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를로프카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저 지역이 토레츠크입니다. 원래 제르진스크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을 점령했을 경우에 저 위로 이어지는 콘스탄티니노브카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콘스탄티니노브카를 좌우로 했을 때 오른쪽에는 차시브야르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포크롭스크가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이 도로까지 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이 도네츠크 전선에 대한 방어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포리자나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러시아는 어떻게든 도네츠크 전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면서 천천히 후퇴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디게아 공화국의 칸스카야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라스노다르 남쪽에 있죠. 야간에 저렇게 펑펑 터지는 저런 폭발이 관측이 됐고요. 나사 펌스 화재 감시 위성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주기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습이 있기 전에 10월 6일에 이 공군기지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이 폭발이 발생한 이 지점에 수호이 34 전폭기가 여러 대가 주계가 돼 있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군의 BDA는 나오지 않았는데 러시아군의 전폭기 여러 대가 파손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러시아군이 일선 장병들에게 디스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각지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7월에 언급을 해드렸죠. 이 디스코드라는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 앱입니다.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서로 음성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가입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앱인데, 러시아군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러시아군은 이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휘 통제를 합니다.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코드의 핵심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디스코드 본사에 있는 서버를 털어서 러시아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작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일선 장병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무전기도 전술 통신 장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앱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러시아 국방부를 향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굉장히 험한 말까지 내뱉고 있는데, 이 조치 때문에 러시아군의 전투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훈련 종료가 임박한 우크라이나 여단의 훈련장을 방문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세자르 자주포가 나오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줬던 자주포인데, 이 자주포도 있고 외인 부대, 그리고 공수연대, 이런 정예 부대들이 교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지급된 총기들도 서방제 총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사실 프랑스군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군대들 중에 훈련 수준이 가장 높은 군대죠. 그동안 독일이나 영국에서 실시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짧게 교육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부대 창설부터 전투 투입 바로 직전까지 프랑스군이 맡아서 굉장히 고강도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이 되면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장비도 전부 프랑스제입니다. 러시아가 미그 31K 전투기를 18개월 만에 벨라루스에 재배치했습니다. 미그 31K는 전투기로 분류가 되지만 킨잘 플랫폼이죠. 민스크 남쪽에 있는 공군기지에 배치를 했는데 아마도 벨라루스 방향에서 킨잘 미사일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독일이 아이리스-T SLM 1개 포대, 중거리 미사일이죠. SLS, 단거리 미사일이죠. 2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아이리스 시스템, 장거리형 SLX, 중거리형 SLM, 단거리형 SLS,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SLX 버전은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고 SLM과 SLS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명중률 100%를 기록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계획의 첫 단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초청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블룸버그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유연하게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협상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기사를 내놨는데, 자,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영토 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 전환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블룸버그는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전선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레츠크가 점령당하고 이제는 도네츠크 지역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많은 금액의 액수를 책정해서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백억 달러, 수백억 유로의 금액이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죠.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공급됐던 자국군의 무기 인벤토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손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돈바스 지역을 내주는 선에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돈바스 지역을 내주는 대신 나토 가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서방 측에 요구하려는 그런 것이 젤렌스키의 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협상에 앞서서 가장 유리한 협상 조건을 구축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격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효과적인 선행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전략 탄약창 연쇄 타격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 전선의 러시아군 활동과 화력 투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핵심 장거리 타격 자산이 무더기로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러시아의 비밀 무기 저장 시설을 드론으로 공습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대량으로 보관된 창고가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크라스노다르주 옥티아브르스크 정착촌 외곽 창고에 숨겨져 있던 러시아군 드론 저장 시설을 공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전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9일 야간에 실시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장거리 자폭 드론, 해군의 넵튠 개조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실시됐는데요. 러시아는 대량으로 쇄도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물량 공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8일과 9일 만 하루 동안 아조프해와 러시아 영토 곳곳에서 47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크라스노다르로 날아온 우크라이나 드론 역시 모두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옥티아브르스크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콘트라티에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공군기지가 있는 아조프해 연안의 예이스크를 비롯해 관내 여러 곳에 무인기 공습이 보고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추락한 무인기가 가정집에 떨어졌지만 사상자나 큰 피해는 없었다며 이날 밤 드론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드론 저장 시설이 있는 옥티아브르스크 정착촌 현지 주민들은 대규모 폭발과 장시간에 걸친 유폭이 있었다면서 관련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유폭으로 추정되는 연속 폭발이 식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옥티아브르스크 시설에는 샤이드 드론을 포함해 약 400여 대의 배회 탄약 시스템이 저장돼 있었다면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타격과 러시아군 물적 피해 정보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 브리안스크주 카라체프의 제67 탄약창을 드론으로 공습했고, 지난 9월 18일과 20일 제107 탄약창과 23 탄약창, 719 포병 탄약기지 등을 연달아 파괴하며 러시아군의 추산치 기준 수십만 발의 포탄 피해를 입혔는데요. 포병 탄약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그 공백을 메워줄 드론까지 대량으로 잃은 러시아군. 아무래도 이번 가을 전쟁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같이 공습을 한 곳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남쪽입니다. 옥티아브르스크라는 지역인데, 마을에 있는 그냥 일본 농업용 창고였습니다. 이 농업용 창고를 징발을 해서 이곳에 대량의 샤이드 드론을 숨겨놓고, 그리고 여기에 랜싯 같은 드론들도 굉장히 다량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중부까지 공격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이곳에 대한 정찰 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했었고요.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계속 넣었다 빼는 그런 장면을 식별한 다음에 대규모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자, 공습을 실시한 건 장거리 자폭 드론과 더불어서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넵튠 미사일의 지대지 개조형이죠. 700에서 1000km 정도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드론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아마도 이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수십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런 군집 공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의 현재 방공망으로는 막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옥티아브르스크로 들어가는 길목, 아조프의 연안에 있는 예이스크 공군기지가 먼저 공격을 받고 그 몇 시간 뒤에 이 옥티아브르스크에 있는 위장 저장 시설이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키워놓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계속해서 유폭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창고에 있는 다량의 드론들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론 저장 시설 파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이 지도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우크라이나군이 9월 하순부터 러시아의 전략 탄약창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그걸 밝혔지만은 이들 시설에는 대부분 포병 탄약,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활공 유도폭탄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러시아군이 공세작전을 하든 방어작전을 하든 포병과 공중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탄약들이 단 3주 만에 무더기로 소실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발 규모라면 러시아가 단기간에 이것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난 10월 1일자로 해서 중앙군사위 명령으로 4분기 동안 러시아에 수출할 무기와 탄약의 생산을 2배로 늘려라 라고 하는 긴급명령이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탄약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투 영상들을 전해드리고 있지만은 이 전투에서 어떤 것이 승부를 가르던가요? 러시아군이 막 진격해 올 때 우크라이나군은 포병 사격 그리고 드론 공격으로 이 기동부대들을 저질합니다. 심한 곳에서는 한 장소에서 거의 연대급 병력이 괴멸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공세작전에는 공격준비 사격이라고 해서 사전에 포병의 집중적인 포격 지원을 받은 뒤에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군의 공격에는 이러한 공격준비 사격이 거의 없죠. 포병이 없고 탄약이 없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이러한 재래식 포병의 부족을 보완해줄 드론까지 대량으로 상실하게 되면서 당분간 러시아는 이 기동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앞서서 전과를 말씀을 드릴 때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하는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의 전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대규모 군단급 부대를 투입을 해서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병력과 장비는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공급할 탄약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항공폭탄과 드론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이 싸웠을 때 누가 더 유리한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여단이 포병까지 포함해서 22개에서 23개까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지를 계속 스탠딩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이 점령지를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쿠르스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비핵 국가에게 자국 영토를 털린 전무후무한 사례죠.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점령한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향후 러시아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투입하겠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략 탄약창, 드론 저장 시설에 대한 장거리 타격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러시아의 화력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전쟁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1월 초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